네, 안녕하세요. YJ 금융의 정석 IB 금융기초. 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옛날에 만들었던 거 리메이크 버전이고요. 이번에 할 내용은 상업용 부동산 Commercial Real Estate CRE라고도 하죠. 부분에 대한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한 부분이랑 상업용 부동산 관련 뭐 주요 용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Here we go. 네, 여기는 뭐 이거 하겠다. 이 페이지는 의미가 없죠. 볼까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이쪽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투자 자산, 인베스트먼트 에셋은 보통 뭐 대체 투자를 제가 하니까 대체 투자를 제가 위로 놨죠. 하지만 전통적 투자가 조금 더 볼륨이 크겠죠. 사실은 실제는 전통적 투자 이만큼 하면 대체 투자는 이만큼 하겠죠. 전체 그 인베스트먼트 에셋에서.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을 두껍게 그려봤습니다. 네. 어쨌거나 투자는 전통적 투자, 보통 주식채권 파생 같은 이런 전통적 투자가 있고 대체 투자가 있고요. 대체 투자의 경우는 뭐 엄청 100% 확실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트레디셔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전통적 대체 투자와 최근이란 단어는 좀 안 맞는데 이거 다 뭐 제대로 된 한글 좀 알려주시면 바꾸고 싶어요. 모던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인데 최근 대체 투자는 어쨌거나 모던 근대적인 현대적인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두 가지가 있고요. 이쪽은 주로 헤지펀드 매니지드 퓨처스 디스트레스 시큐리티스 해서 뭐 헤지펀드나 이거는 그 약간 디스트레스 시큐리티스 좀 NPL 같이 어쩌거나 회사들이 좀 이슈가 있는 뭐 디폴트가 난 아니면 워크아웃 중인 어떠한 스트레스 받은 상태 회사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된 상태로 투자해서 뭐 회사를 정상화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밸류업을 해서 나오는 방식이죠. 네.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전통적 대체 투자인 부동산, 인프라, 프라이빗 에쿼티, PE, 원자재 이런 것들 PE가 막 벤처 캐피탈 얘기 나오고 그런 거죠. 요즘에 나오는. 한데 지금 저는 부동산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CRE를 할 예정이에요. 네, 역시나 부동산은 뭐 그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일반적인 회사, 뭐 다수의 부동산을 들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부동산 자체에 투자한 거랑 비슷하겠죠. 그게 아니라 실제는 부동산이라 어떻게 보면 SPC, 리츠 이런 거에서 에쿼티를 투자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직접 대출하거나 이건 좀 다이렉트하게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이건 다이렉트고 이거는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니까 약간 인다이렉트, 좀 간접적인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죠. 상업용 부동산은 어떤가요? 상업용 부동산은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나뉩니다. 약간 좀 그쵸, 너무 이렇게 뻔한데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상업용은 아니고 비상업용도 있죠. 일단 상업용 부동산을 보면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고 임대 수입, 렌탈 인컴 같은 뭐 꼭 렌탈은 아니고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숙박 인컴이겠죠. 어떠한 그런 주기적으로 나오는 임대 수입 또는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 팔았을 때 이제 매각 차익이 나오는 자본이득 등 이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상업용 부동산으로 받는 게 주로 수입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인컴 프로퍼티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렇죠? 이거의 종류는 당연히 여러 임차인들한테 임대 수익을 받는 오피스가 있을 수 있고요. 호텔은 당연히 호텔 숙박객들한테 숙박료를 받고 물론 모든 게 다 비싸게 팔면 자본이득은 있겠죠. 판매시설 리테일, 뭐 상가, 뭐 물류센터는 아니죠. 할인마트 뭐 이런 식의 리테일 판매 시설에 대해서 걔네한테 임대료를 받겠죠. 근데 그 임대료가 뭐 일반 정액 임대료일 수도 있고 매출액 연동일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뭐 판매 시설 리테일이라고 하고요. 물류센터, 요즘에는 물류가 좀 핫하죠. 네, 그래서 뭐 신선식품 배달하고 새벽 배송 이러잖아요. 그거를 위한 물류센터는 해당 뭐 물류회사로부터 또 리스료를 받죠. 이거는 매출 연동은 아니라 오피스랑 비슷하게 어느 정도 정해진 가격의 임대료를 뭐 면적 기준으로 받게 되고요. 임대주택,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주택은 뭐 대부분 소유 아니면 전세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해외에는 전세란 개념이 없죠. 꼭 월세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주기적인 돈을 내서 쓰거나 사거나 또 이걸 콘도미니엄이라고 사는 거를
이런 주기적으로 돈 내는 건 멀티 패밀리 뭐 이런 개념으로 임대 개념으로 쓰는데요. 저희 나라의 임대주택은 조금은 뭐 그런 개념 아니지만 어쨌거나 주기적인 돈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건물 하나 통으로 멀티 패밀리 개발해서 거기에 계속 임차인으로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호텔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개념의 임대주택도 목적 자체는 그런 거주민들을 받아서 임대료를 받을 목적,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쓴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의 반대말이 주거용은 아니에요. 주거용도. 주거용도는 사실 상업용 부동산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일단 주거용 부동산일 수도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에서 어쨌거나 주거용 부동산도 내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임대 목적으로 샀을 경우 그건 상업용 부동산인 거고요. 내가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 살았으면은 그거는 상업용이 아닌 거죠. 상업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인 거죠. 그래서 비상업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것, 상업 목적이 아닌 것. 뭐 분양형,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거는 그러니까 분양형도 좀 상업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업용일 수도 있겠네요. 캐피탈, 그러니까 사실 분양형은 온리 캐피탈 게인에 좀 목적으로 가나요? 어쨌거나 통상적인 상업용 부동산은 운용 수입을 운용 상태에서 운용 수입을 향유하는 그런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일 큰 반대쪽 다른 범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내 집은 내가 상업용 목적이 아닌 걸로 사니까 비상업용 목적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짜자잔, 이건 아까 표랑 비슷하지만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 또 이럴 수 있어요. 보통 한번 나눠보면은 주거용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개발 단계에서는 오피스, 호텔, 물류, 판매, 주택도 있지만 주택은 임대형 목적으로 보통 개발할 수도 있고 분양형, 분양하고 땡이잖아요. 분양하고 땡인 거 운영할 수가 없고 인컴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에서 임대형 주택만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상업적 운영이 가능해서 주택이란 부분에서는 모든 게 다 상업용 부동산은 아니고 임대형 주택 쪽이 상업용 부동산이다 라는 얘기를 그냥 써보려고 이렇게 개발 단계, 운영 단계로 나눠서 한번 해봤어요. 네. 주요 용어고요. 이거는 아주 오피셜하게 다 쓰고 있는 단어예요. 이건 CBD라는 단어는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거죠. Central Business District. 시내죠, 시내. 우리나라 좀 시내, 각 나라의 시내. 뭐 파리 CBD, 파리의 시내, 뭐 런던 CBD, 뉴욕, 맨하탄. 뉴욕이랑 맨하탄은 같은 곳이죠. 예. 뉴욕이 상위 개념이지만 어쨌거나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는 한 도시의 전통적인 그 중심 업무 지구예요. 이거는 영어로 있는 거고 사실은 요 두 개는 제 생각엔 콩글리시 같은데 콩글리시지만 너무 한 10년 넘었죠. 수십 년간 너무 당연하게 모든 문서에 썼기 때문에 GBD, YBD 했을 때 한국에서 부동산 하는 분들은 콩글리시라고 생각 좀 안 느껴져요. 그냥 원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단어 같아요. 이제는 네. GBD는 CBD가 센트럴이었으니까 C를 G로 강남으로 싹 바꾸면 강남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GBD 라고 쓰이고 YBD는 여의도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여의도 업무지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피스가 다 세계 지역에 대부분 밀집돼 있으니까요. 저희 나라는 도심이란 하나의 개념보다는 서울의 경우는 CBD, GBD, YBD 세 개의 중심축을 위주로 주로 오피스는 세 개의 중심축을 위주로 거래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GBD는 콩글리시로 보이지만 콩글리시죠. 어쨌거나 이미 널리 쓰인다. 그리고 테헤란로 좌우에 밀집해 있는 오피스 구역이고 여의도는 여의도 섬이죠. 여의도 지금 제가 있는 곳인데요. 그쪽 오피스 밀집 지역이고요. 이 세 개 용어는 당연히 쓰이는 거고 PM, AM, FM이죠. PM, FM 이 두 개가 또 잘 쓰이지만 PM은 프로퍼티 매니저, 자산 관리사라고 한글 번역은 좀 애매한데요. 어쨌거나 SM 매니저도 사실 자산 관리사인데 PM은 주로 뭐 임대차 관리, 자산의 매각 자문 등 전반적인 그 해당 건물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요. FM은 퍼실리티 매니저, 좀 시설에 더 가까워요. 물리적인 부분, 좀 더 뭐 전반적인 설비 등 시설물 관리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계속 주기적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좀 작은 부분으로 가면 뭐 화장실 휴지, 이런 휴지 관리, 휴지가 뭐 100원만 싼 거 사도 화장실 층별, 화장실 칸별 뭐 주기적 바꾸는 빈도하면 엄청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좀 FM 부분이고, SM 매니지먼트 컴퍼니, 자산운용사는
SM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이건 조금은 다른 개념이죠. 해당 부동산을 운영하는 구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리츠나 요즘에 같은 경우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그냥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는 게 펀드라고 쓸게요. 펀드 이 두 구조로 주로 부동산을 사게 되죠. 부동산 사게 되는데 뭐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PM과 FM이 운영하지만 어쨌거나 이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여기 투자하고 뭐 투자금을 받아서 다시 배당도 해주고 뭐 대출을 받고 어떤 이런 파이낸스적인 이 형태의 비이클 구조에 대한 운용을 맡는 곳이 SM 매니지먼트 컴퍼니고요. 리츠는 주로 리츠 운용이 있죠. 뭐 신한 리츠 운영, 뭐 그런 식으로 리츠 운용, NH 리츠 운용 맞나?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요즘 리츠들 많이 있잖아요. 그 리츠 해당 리츠를 운영한 운용사가 자산 운용사죠. 그쵸? 그리고 자산 펀드도 뭐 미래에셋 그리고 삼성, SRA 부동산 쪽이니까 예, 하나대체 뭐 이런 식의 자산운용사들,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또 펀드고 그 펀드를 운영하는 곳이 자산운용사고요. 네, 좀 달라요 용어가. 이거 PM과 FM은 해당 부동산에 좀 건물에 붙어서 관련된 그런 운영에 대한 거고, AMC는 회사에 대한 거, 회사.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들을 펀드라는 형태로 운영하는 그 전체 회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 부동산의 밸류는 주식은 뭐 항상 상장 주식은 시가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게 우리는 없으니까 부동산은 감정평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감정평가 법인한테 감정평가액을 받죠. 대출 받을 때는 뭐 담보 목적 감정평가액을 받고 뭐 거래 목적 살 때는 받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뭐 좀 간접적인 가격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외국도 그런 거 해요. 외국은 많이 해보면은 뭐 그러니까 CBR이 우리나라처럼 감정평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PM사들 CBR이 나이트 프랭크, HVS 얘는 아마 호텔 위주 호텔 많이 하는 데고 나이트 프랭크 은근히 많더라고요. 해외 보면 CBR이 있고 컬리어스도 있겠네요. 뭐 그런 곳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혹시 궁금하면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마켓 리포트, 뭐 오피스 마켓 리포트, 호텔 마켓 리포트 이런 주기적인 마켓 리포트도 제공하고 있어서 뭐 부동산 좀 공부하실 분들은 아니면 해당 뭐 시장이 궁금하시면 뭐 맨하튼 오피스 시장이 궁금하다 들어가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CBR리는 나이트 프랭크 이런 들어가서 이런 마켓 리포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 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격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appraisal value. 감정평가 범인이 산정한 부동산의 가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가법, 비교사례법, DCF,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미래 캐시 상업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목적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을 계산해서 그거의 현재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론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은 DCF가 제일 좀 정확한 방법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끝이려나요? 아니겠네. 상업용 캡레이트이 있었네요.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이 있어요. 캡레이트의 의미는 캡레이트라는 게 좀 사실은 아까 감정평가에서 원가법, 비교사례법, DCF,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법이 있는데, DCF법에서 실제 미래 현금을 전체를 다 연도별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좀 더 완벽하고 정확한 거지만, 단지 바로 1년 뒤 수입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좀 러프하게 부동산 가치 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기 검토 때는 감정평가를 받지 아직 못한 상태에서는 캡레이트라는 부분이 의사결정을 최종 결정하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러프하게 결정할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의미를 보시면은 해당 부동산이 1년간 창출하는 수익률, 퍼센트니까요. 1년간 수익률, 해당 부동산이.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해당 부동산이 1년간 창출하는 하는 수익 금액 원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보면은 100억에 거래된 부동산이 1년에 5억의 수익을 창출해요. 보통 이 수익은 NOI라고 하는데요. Net Operating Income. 어쨌거나 100억에 샀더니 5억의 수익을 창출한다면 캡레이트는 5%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고요. 캡레이트를 뭐에 쓰나요? 물어본다면 아까 5%라고 지금 옆에 어떤 그러니까 부동산에 거래된 이 사례를 가지고 내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궁금해요. 하고 궁금해서
러프하게라도 대충 어바웃 가격을 산정하고 싶어요. 이게 1000억인지 100억인지 1조인지 어느 정도 스타트 가격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뭐 상황을 반영해서 조정하고 가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 아니에요. 스타트 시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 주로 러프하게 쓰고 있고요. 주변에 거래된 부동산의 캡레이트를 알아낸 다음에 내 부동산의 향후 1년 수익 금액을 추정해서 나도 요 캡레이트이 되도록, 내 부동산의 수익률도 저렇게 되도록 하는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요 말만 보면은 제 뭔 소리 하나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아까 위에죠. 최근 거래된 100억 가치의 부동산 캡레이트 5%예요. 5.5억이 아니지 5타예요. 5억. 그러니까 지금 내 부동산이 여기 있고 내 옆에 빌딩이 있어요. 좀 면적이 다르더라도 이게 100억짜리인데 캡레이트 5%, 1년에 5%의 수익을 내는 부동산이래요. 제 거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제 것도 5%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위치가 같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내 부동산의 가치는, 내 부동산 1년에 5억을 번다면은 캡레이트, 옆에 부동산 캡레이트 5% 나눠서 제 거는 제 부동산도 40억쯤 되겠다라고 일단 식으로는 산정할 수 있고요. 그것의 의미는 보통 옆에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아까 100억짜리를 보니까 보통 수익률 5% 정도 수익률이 나도록 그런 가격이 결정되고 있나 봐요. 그렇다면은 2억의 수익이 나는 내 부동산도 5%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40억 원의 가치가 돼야 40억 원으로 1년에 2억을 벌면 5% 수익률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부동산은 5% 수익률 정도의 가격으로 사나 보다라는 옆에 거래 사례를 가지고, 옆에 캡레이트 5%를 가지고 내 것도 5%가 돼야 되는데 내 건 1년에 2억을 벌어. 그러면 40억짜리가 돼야 나도 5억을 버는 부동산인가 보다. 그러면 내 거는 대략 40억 부동산인가 보다 라는 그런 러프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러프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방식이에요. 물론 뭐 여러 제약 조건이 있죠. 그런 건 좀 일단 차치하고 일단은 러프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또 다음 시간 한번 인프라죠. 이 다음 시간은 인프라 때도 뵐 수 있으면 뵈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